1997년 2월 20일 밤 11시 50분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분식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건 20살 남짓한 청년이었습니다. 가죽 점퍼 차림에 눈이 풀려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가게를 지키던 건 18살 여고생 단 한 명이었습니다. 떡볶이 주세요. 청년이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소녀가 영업이 끝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이 걷어차여 뒤집어졌습니다. 청년의 품에서 칼이 나왔습니다. 소녀는 안쪽 방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 방까지 쫓아 들어갔습니다. 40분 뒤, 이 분식집에서 1km 떨어진 교회 앞길에 또 한 구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야 분식집에서 불과 50m 거리의 어느 새방에서 이미 굳어버린 세 번째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97년 2월 10일 오전 10시 반 대구 동구 유라동의 주택가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남편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간 시간대. 낮은 담장 너머에는 빨래가 겨울바람에 느릿느릿 흔들리고 있었고 골목 끝에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21살의 이승수가 그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죽 점퍼 안지머니에 칼을 넣은 채 담장 너머를 하나씩 살피며 느리게 걸음을 옮기는 눈빛. 그것은 집을 고르는 눈이었습니다. 석 달 전 이승수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해 4월이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해야 했는데 그 전까지 마음껏 놀겠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전과 3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도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15세에 특수절도로 소년원에 갔고 17세에 다시 특수절도. 공업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포항과 대구를 오가며 카센터에서 일하다가 지난해에는 야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 사이의 장남. 그 장남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을 나와 만화방의 바닥에서 잠을 자고 당구장에서 낮을 보내고 돈이 떨어지면 아는 사람 집을 전전하는 생활을 석 달째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남은 돈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2월 초 이승수는 대구의 한 시장에서 등산용 칼을 샀습니다. 호신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칼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유라동의 한 단독주택 앞에서 이승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좁은 마당 건너편, 안방 창문도 반쯤 올라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골목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이승수는 마당을 가로질러 열린 창문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안방은 어두웠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빛이 바닥에 한 줄기 선을 그었고 그 빛 너머로 장롱과 서랍장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이승수는 장갑을 낀 손으로 자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수건, 화장품. 손끝이 찾는 것은 현금이었습니다. 그때 이불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31살의 김모 씨가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4살짜리 아들 옆에 누워 잠깐 눈을 붙인 참이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자기 집 안방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이승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이불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칼은 여러 차례 여자의 몸을 파고들었고 비명은 점점 약해지다가 끊어졌습니다. 안방 이불 위로 검붉은 얼룩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 옆에 4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잠들어 있던 아이가 소리에 놀라 눈을 떴을 때 이승수의 칼이 아이의 목을 한 번 그었습니다. 4살, 유치원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목에서 피를 쏟으며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승수는 쓰러진 여자의 몸 옆을 지나 방 안을 뒤졌습니다. 장롱 서랍, 화장대 위, 옷가지 사이. 그가 찾아낸 것은 현금 7만 원이었습니다. 31살 여자의 목숨과 4살 아이의 피가
단돈 7만 원과 맞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승수는 피 묻은 장갑을 낀 채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마당을 지나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담장 너머에서는 여전히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개 짖는 소리도 아까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골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 한 집의 안방에서는 피가 이불을 적시며 마루까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 집의 남편은 직장에서 평범한 오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에 뭘 먹을지, 오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퇴근하면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루의 끝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같은 시각 그 집의 안방에서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고 4살 아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어머니 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승수는 율하동을 빠져나와 신기동으로 향했습니다. 친구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골목을 돌아 대문을 두드리자 친구가 나왔습니다. 이승수는 가죽 점퍼 주머니에서 피 묻은 장갑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없애줘. 친구가 장갑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죽 위에 검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왜 이래? 사람 죽였어. 이승수는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은 어조로 내뱉었습니다. 마치 당구장에서 한판 졌다는 이야기를 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장갑을 받아들었고 이승수는 돌아서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을 열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내를 부르며 안방 문을 연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에 젖은 이불 위에 쓰러진 아내와 목에서 피를 흘리며 기어가고 있는 4살 아들이었습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람이 우리 집에 아이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4살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칼날이 목의 치명적인 혈관을 비껴 지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은 뒤였습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안방을 살폈습니다. 열린 창문, 흐트러진 서랍, 바닥에 찍힌 희미한 발자국. 외부 침입한 것 확인됩니다. 창문통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금품 목적 강도 추정합니다. 지문은요? 안 나옵니다. 장갑 낀 걸로 봐야 합니다. 사라진 것은 현금 7만 원뿐이었습니다. 지문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겨울 오전 남편들이 출근하고 텅 빈 주택가에서 벌어진 범행이었습니다.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넘어갔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승수는 그날 밤 당구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둯대를 잡고 공을 치고 형광등 아래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머니에는 7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밥을 사 먹고 만화방에서 하룻밤을 넘겼습니다. 나중에 취조실에 앉은 이승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죽일 생각이 없었다. 금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들켜서 엉겁결에 찌르게 된 거다. 엉겁결. 31살 여자의 비명이, 4살 아이의 피가, 남편의 무너지는 목소리가 그 2글자 안에 전부 구겨 넣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율하동의 이 집에서 7만원치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범인의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빨래는 다음 날도 바람에 흔들렸고 개는 여전히 짖었습니다. 하지만 이승수의 주머니에는 아직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이 남자는 다시 그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대구 동구에서 사람이 죽기 시작한 것은 이승수보다 먼저였습니다. 1997년 1월 5일 시남 3동의 새빵촌, 골목 안쪽 방 한 칸짜리 새방에서 45살 여성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목이 졸려 있었고 방 안은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며칠째 인기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주인에게 알렸고 문을 열자 이미 차갑게 식은 뒤였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현장을 살피고 사진을 찍고 탐문을 돌았습니다. 용의자의 윤곽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배당되었고 수사관들은 주변 인물관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죽었습니다. 아직은 한 명이었습니다. 한 달 뒤인 2월 5일
이번에는 입석동이었습니다. 신암동에서 남쪽으로 1km 남짓 떨어진 주택가. 26살의 젊은 주부와 3살짜리 아들이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살해당한 것입니다. 동네 숲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부엌칼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를 지목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범행을 부인했고 결정적 물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장기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동구에서는 이미 4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같은 구 안에서 한 달 간격으로 여성과 아이가 잇따라 살해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들을 별개로 분류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달랐고 현장에서 겹치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각자의 사건 서류를 안고 각자의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이승수가 율하동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동구에 5번째, 6번째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역시 단독 범행으로 분류했습니다. 금품 목적의 강도살인이라는 잠정 결론. 신암 3동의 교살과도 입석동의 흉기살인과도 수법이 달랐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들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했고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겨우 사흘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2월 13일 밤 신암 4동의 다방. 낮에는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잡담을 나누던 평범한 가게였습니다. 밤이 되면 43살의 여주인이 혼자 남아 정산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종업원이 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카운터 뒤편 바닥에 여주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고 온몸에는 송곳으로 찔린 자국이 25군데나 있었습니다. 성폭행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송곳이라는 흉기, 25군데의 자상, 성폭행까지. 이전의 어떤 사건과도 수법이 달랐고 잔혹함의 차원도 달랐습니다. 2월 17일 자정에는 신암 4동의 육교 아래에서 31살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비교적 빠르게 검거되었습니다. 41살의 남성으로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가 교제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들이 퍼져나가면서 신암동 일대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반 사이에 같은 동네에서 7명이 죽었습니다. 사건이 한 건씩 터질 때는 운이 나쁜 동네라고 넘길 수 있었지만 5건이 쌓이자 골목의 공기 자체가 변했습니다. 해가 지면 상점들이 서둘러 셔터를 내렸습니다. 밤 11시가 되기도 전에 신암동 상가거리의 불은 꺼졌고 골목에는 인적이 사라졌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남은 길 위로 바람이 지나갔고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만이 간간히 울렸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는 손이 떨리는 동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이 동네에서 사람이 자꾸 죽어. 나도 밤에 나가기가 무서워. 골목 어귀에서 마주치는 이웃끼리 하는 인사가 그 말로 시작하고 그 말로 끝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는 매물만 쌓였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빵을 구하러 왔다가 동네 이름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암동에는 살인 동네라는 오명이 짓눌리듯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은 경찰을 향한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파출소에 항의 전화가 쏟아졌고 경찰청에도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왜 범인을 못 잡느냐? 순찰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를 보내냐?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경찰은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공식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당시 한 언론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종 중 이미 3건이 사실상 해결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도 각기 다르고 범인 인상착의도 다릅니다. 범행 수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살인, 성폭행살인, 치정살인, 노상강도 등 성격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들은 전부 다른 범인의 소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판단이 만들어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동일범이 아니다라는 결론은 수사 자원을 분산시켰고 각 사건의 수사관들은 서로의 카이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동구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치안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골목마다 범인이 다르니 골목마다 따로잡아야 한다는 기조가 수사의 방향을 지배했습니다. 그 기조 아래에서 이승수는 자유로웠습니다. 2월 10일 유라동에서 사람을 죽인 뒤 이승수는 여전히 신암동 반경 2km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당구장에서 큐대를 잡고 밤에는 대구역 근처 만화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가끔은 아는 사람의 집에 들러 밥을 얻어먹었고 돈이 생기면 소주를 한 병 사서 마셨습니다. 사람 하나를 죽인 인간의 일상이 이토록 태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첫 번째 공포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두 번째 공포였습니다. 이승수는 이 기간 동안 경찰의 검문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신암동 골목을 걸어도 아무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당구장을 들락거려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구역 부근을 배회해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취조실에서 이승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긴 했다. 근데 경찰이 검문을 한 번도 안 하더라. 불안하긴 했다. 그 불안은 열흘 동안 단 한 번도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승수의 불안은 경찰의 부재 앞에서 점점 옅어졌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안 잡히는구나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경험. 그것이 이승수의 내면에서 무엇을 바꿔놓았는지는 열흘 뒤 밤에 증명되었습니다. 경찰이 동일범이 아니다라고 말하던 바로 그 시각, 이승수는 범행 현장 반경 2km 안의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초록색 테이블 위를 흰 공이 굴러갔고 당구공이 부딪히는 짧은 소리 사이로 이승수의 입가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아직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2월 20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월 20일, 오후 5시, 이승수가 신암동의 한 당구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친구 몇 명이 이미 와 있었고 형광등 아래 초록색 테이블 위로 당구공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승수는 큐대를 집어들고 분필을 문질렀습니다. 가죽 점퍼 안주머니에 등산용 칼이 들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당구장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흘 전에 사람을 죽인 손이 큐대를 잡고 하얀 공을 밀어냈습니다. 공이 쿠션에 맞고 돌아왔습니다. 이승수는 고개를 들어 점수판을 확인하고 다시 큐를 겨눴습니다. 당구장 안에 이승수는 그냥 동네 백수였습니다. 돈 없이 시간을 때우러 온 21살짜리 무직 청년. 당구장 주인도 종업원도 이 남자에게서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승수가 당구를 치는 동안 이 당구장에서 50m 남짓 떨어진 곳에 반지하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18살 이모양이 할머니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감 준비를 하면서 셔터를 내릴 시간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2달 사이 7명이 죽은 동네에서 밤 11시가 넘으면 가게 문을 열어놓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오늘도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누군가는 가게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당구장의 이승수와 분식집의 여고생. 두 사람은 50m 거리에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마주치기까지는 아직 6시간 남짓이 남아 있었습니다. 6시, 7시, 8시. 이승수는 큐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친구와 잡담을 나누고 다시 공을 쳤습니다. 시계가 9시를 넘어갈 무렵 신암동의 가게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 슈퍼마켓, 문방구, 골목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밤 9시 반, 이승수가 큐대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당구장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밖에 나간 겁니다. 이승수는 30분에서 40분쯤 뒤에 다시 당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큐대를 잡았습니다. 이후에도 이승수는 당구장을 서너 차례 더 들락거렸습니다. 나갔다가 돌아오고 또 나갔다가 돌아오고. 밤에 당구장을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갈 수도 있고 편의점을 다녀올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종업원도 주인도 함께 치던 친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밤의 외출 중 한 번, 이승수가 당구장을 비운 시간은 약 1시간 반이었습니다. 이 1시간 반 동안 3사람이 죽게 됩니다. 밤 11시 무렵 이승수가 다시 당구장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역 방향이었습니다. 2월의 밤 공기가 차가웠고 골목은 이미 대부분의 불이 꺼진 뒤였습니다. 대구역 부근에서 이승수는 27살의 남자 미용사 김모 씨를 만났습니다. 만화방을 전전하던 시절에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구역 부근의 노점으로 갔습니다. 좌판 위에 소주병이 놓였고 철판 위에서 돼지고기가 지글거렸습니다. 소주 2병을 비우는 동안 미용사가 이승수에게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승수가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신암동 방향. 택시 안에서 미용사가 이승수의 점퍼 안에 있던 등산용 칼을 눈치챘습니다. 이승수는 미용사가 불안해하는 것을 느꼈고 신암동 근처에서 택시가 멈추자 칼을 꺼내 길가에 버렸습니다. 이 행동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승수는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 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용사의 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 칸짜리 좁은 새방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승수의 진술입니다.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갑자기 몸을 만지면서 달려들었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찔렀다. 기분이 나빠서. 열흘 전 율하동에서는 엉겁결에였고 이번에는 기분이 나빠서였습니다. 이승수의 살인에는 계획도 없었고 사전 준비도 없었고 특정한 대상을 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그때 눈앞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었고 그 순간의 감정이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이승수는 미용사의 등과 몸을 5군데 찔렀습니다. 두 눈까지 훼손했습니다. 나중에 이 시신을 발견한 미용실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승수는 방 안을 뒤져 현금 8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승수는 미용사의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한국의 새방에서 누군가 집으로 초대하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승수는 신발을 신고 들어갔고 방바닥에는 그 신발의 족적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 족적은 나중에 이승수를 잡는 결정적 물증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신은 이틀 동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좁은 새방에서 미용사의 몸은 이틀간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승수가 새방에서 나온 것은 밤 11시 반 무렵이었습니다. 골목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이승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시에서 내리며 버린 칼을 찾으러 갔습니다. 칼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승수는 허리를 숙여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번 버린 칼을 다시 줍는 행위. 방금 사람을 죽이고 나와서 자기가 버린 칼을 되찾아 주머니에 넣는 행위. 사람을 찌르고 나서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칼을 수거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사람. 이승수는 칼을 주머니에 넣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사의 새방에서 약 50m, 골목 하나를 돌면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이승수는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밤이 11시 50분,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18살 이모양 한 명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감을 앞두고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이승수가 들어왔습니다. 가죽 점퍼 차림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무척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25분 전에 사람을 죽이고 버린 칼을 다시 주워 주머니에 넣고 50m를 걸어온 직후였습니다. 이승수가 여고생에게 말했습니다. 주문 받으라. 여고생이 대답했습니다. 영업 끝났는데요. 이승수가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험한 육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점퍼 안에서 칼이 나왔습니다. 여고생은 몸을 돌려 가게 안쪽 방으로 뛰었습니다. 반지하 분식집 뒤편에 딸린 좁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수는 그 방까지 쫓아 들어갔습니다. 칼이 여고생의 목 부분을 찔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승수는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금품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빼앗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빼앗으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살인에는 돈이라는 명목조차 붙지 않았습니다. 퉁명스럽게 대해서 홧김에 죽였다. 그것이 이승수의 진술 전부였습니다. 영업 끝났는데요. 대한민국 어느 가게에서든 하루에 몇 번이고 오가는 문장입니다.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매일 누군가가 이 말을 하고 매일 누군가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안내이고 대화의 끝이 아니라 일상의 한 조각입니다. 1997년 2월 20일 밤, 이 문장은 18살 소녀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분식집 안쪽 방 바닥에 소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소녀를 발견했을 때의 비명, 119에 전화를 건 떨리는 목소리,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소녀의 몸을 안고 있었을 그 시간. 여고생은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목 부분의 치명상이 사인이었습니다. 이승수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고 신암동의 골목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여고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동안 50m 떨어진 새방에서는 미용사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밤, 같은 사람에게 50m 간격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이 밤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승수는 걸었습니다. 신암 3동 방향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약 1km 거리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앞 골목으로 이승수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0시 30분 교회 사택 입구 앞 골목. 63살의 김모 씨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선 참이었습니다. 손에 가방을 들고 교회 방향으로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골목을 걷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2달째 사람이 죽어나가는 동네에서 자정이 넘은 시각에 밖을 걷는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에게 새벽 기도는 매일의 일상이었을 겁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길, 어제와 같은 시간, 어제와 같은 교회. 달라진 것은 이 골목에 이승수가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승수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방을 잡아챘습니다. 여성이 놓지 않았습니다. 가방끈을 움켜쥔 채 버텼습니다. 이승수가 칼을 꺼냈습니다. 등, 어깨, 가슴, 5에서 6군데를 찔렀습니다. 여성은 교회 사택 입구에 쓰러졌습니다. 이승수는 가방에서 7만 원을 꺼내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사택 관리인이 이 여성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나중에 취조실에서 이승수는 이 할머니를 왜 죽였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답 못하겠다. 미용사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빠서, 여고생에 대해서는 퉁명스럽게 대해서라고 답했던 이승수가 할머니에 대해서만은 이유를 대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추궁해도 답은 같았습니다. 대답 못하겠다. 63살 여성의 목숨에 붙은 이유는 끝내 5글자로 남았습니다. 이 밤의 시간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밤 11시경 미용사 살해, 8만 원 탈취. 밤 11시 50분경 여고생 살해, 탈취 0원. 새벽 0시 30분 할머니 살해, 7만 원 탈취. 약 1시간 반, 이 시간 동안 3사람이 죽었습니다. 3사람의 목숨에 매겨진 값은 총 15만 원이었습니다. 열흘 전 유라동에서 훔친 7만 원까지 합치면 이승수가 4사람을 죽이고 손에 쥔 돈은 22만 원이었습니다. 1997년에도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수는 당구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1시 40분 당구장 문이 열리고 이승수가 들어왔습니다. 큐대를 집어들고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1시간 반 전까지 이 손이 쥐고 있던 것은 큐대였고 1시간 반 동안 이 손이 쥐고 있던 것은 칼이었고 다시 큐대였습니다. 당구장 주인도 종업원도 이승수에게서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갔다 돌아온 손님, 그뿐이었습니다. 이승수가 당구공을 치는 그 시각 50m 떨어진 분식집 안쪽 방에는 여고생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50m 반대편 셋방에는 미용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1km 떨어진 교회 사택 입구에는 할머니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세 구의 시신이 같은 밤, 같은 동네, 같은 칼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구장의 형광등 아래 이승수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얀 공이 초록 테이블 위를 구르고 쿠션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2월 20일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 아침 시남 3동 교회 사택 입구에서 63살 김모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사택 관리인이 아침에 문을 열다가 쓰러진 여성을 보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등과 어깨에 여러 군데 자상, 옆에 뒤집어진 가방, 새벽 기도를 가려던 여성이 교회 앞에서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시남동 분식집. 전날 밤 할머니가 피투성이 손녀를 발견하고 신고한 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수습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여고생은 병원에서 숨졌고 분식집 안쪽 방에는 핏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할머니, 분식집의 여고생, 하루 사이에 두 구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이 각각의 현장에 배치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빼앗기다 살해된 것으로 보였고 여고생은 가게에서 습격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현장은 약 1km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의 나이와 상황이 달랐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을 별개로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 밤 10시 15분 시남동의 한 새방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남자가 피를 흘리며 죽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방 안에는 27살 남자 미용사 김모 씨가 온몸에 칼에 찔린 상처를 입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등에 5군데, 그리고 두 눈까지 훼손된 상태.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미용사가 일하던 미용실의 원장이었습니다. 20일부터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아서 집에 찾아와 봤더니 이런 상태였습니다. 검안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20일 밤이었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미용사는 20일 밤에 죽었는데 22일 밤에야 발견된 것입니다. 혼자 사는 새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이틀 동안 시신은 그 좁은 방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미용사의 새방은 이틀 전 여고생이 살해된 분식집에서 불과 50m 거리에 있었습니다. 미용사가 죽은 시각은 20일 밤 11시경, 여고생이 죽은 시각은 같은 날 밤 11시 50분경. 같은 밤 50m 간격, 약 50분 차이. 두 사람이 같은 범인에게 같은 시간대에 살해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것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미용사는 여고생보다 먼저 죽었는데 이틀이나 늦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눈에 사건은 이렇게 보였습니다. 20일 밤 여고생 살해, 21일 새벽 할머니 살해, 22일 밤 미용사 살해. 이틀에 걸쳐 3건의 사건이 하나씩 터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사람 모두 같은 밤 1시간 반 안에 같은 칼로 죽었습니다.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가장 나중에 발견된 겁니다. 시간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미용사 사건에 별도의 수사관을 배치했습니다. 미용사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주목해 치정관계나 원한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먼저 파고들었습니다. 치정관계가 아니면 정신병자의 소행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정관계, 정신병자. 경찰이 제시한 두 가지 가설 어디에도 동일범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50m 거리에서 같은 날 밤에 두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은 각각 다른 범인의 소행으로 보고 따로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수사를 분석한 한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반경 2km 이내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초동 수사를 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특히 20일 밤부터 새벽에 발생한 3건은 모두 지척거리에서 1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동일범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사건이 끝난 뒤에야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관들은 각자의 파일을 들고 각자의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할머니 사건 담당은 강도 사건으로, 여고생 사건 담당은 원한 관계로,
미용사 사건 담당은 치정 관계로 세 갈래의 수사가 한 지점을 향해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대구 동구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월 23일 일요일 경찰청에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동구관 내 살인사건 현황. 올해 들어 총 8건, 사망자 9명. 그중 6건이 반경 2km 이내의 신암동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 끝에는 해결 건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 1건. 그것도 용의자가 지명수배되어 이미 윤곽이 잡힌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청은 긴급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과 방범계장이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형사계장이 교체되었고 신암 3동, 신암 4동, 신암 5동 파출소장 3명이 한꺼번에 경질되었습니다. 한 경찰서에서 단 하루 만에 간부 6명의 머리가 날아간 겁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이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부의 목을 바꾼다고 범인이 잡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신은 늘어나고 있었고 단서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더 투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튿날인 24일 경찰청은 통합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방범순찰대, 형사기동대, 교통기동대, 청소속 직원까지 끌어모았습니다. 총 159명. 동구 전체 순찰 인력의 거의 전부가 신암동 반경에 쏟아부어졌습니다. 매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반까지 특별 방범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골목마다 형사가 배치되었고 목격자 진술에 기반한 몽타주가 배포되었습니다. 20대 초반 남성, 마른 체형이라는 인상착의가 동네 곳곳에 붙었습니다. 159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사흘밤을 순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검문에 걸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대구 전체에는 약 2,000명의 경찰이 파출소에서 하루 걸러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순찰과 각종 조사에 시달리다 보니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방범 활동은 미약했습니다. 자담회에서 경찰 관계자 스스로도 주민 스스로의 방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연쇄살인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주민에게 자구책을 주문한 이 발언은 오히려 경찰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범죄 신고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자담회에 참석한 한 지역 대학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치안 방범은 국가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엽기적 살인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국가 기능의 위기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범죄 신고를 하고 싶어도 경찰서에 들락날락해야 하는 번거로움, 불친절, 보복 우려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경찰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암동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월 23일 밤 해가 진 지 두어 시간 남짓, 평소 같으면 슈퍼마켓이나 비디오 대여점을 찾는 주민들로 시끌벅적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길가 슈퍼도 10시만 넘으면 문을 닫습니다. 행여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등골이 오싹해져요. 외지 친척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올 정도입니다. 같은 동네의 또 다른 주민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동네에 방범초소 100개가 있으면 뭘 합니까? 좀도둑 때문에 그렇게 시달렸는데 이젠 멀쩡하던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 주민은 이틀 전 방범 순찰 회비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돈 대신 면박을 주어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지키지 못하는 동네에 순찰 회비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째 슈퍼를 한다는 상인은 일찌감치 가게 문을 내렸습니다. 언제 누가 뛰어들어 칼을 휘둘러 댈지 모르는데 장사는 무슨... 좌담회에 참석한 신암동 주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수험생이 있는 가정은 부모들이 모두 문 밖에서 조바심입니다. 슈퍼나 비디오 대여점 등 동네 모든 가게들이 밤 11시도 안 돼 문을 닫는 실정이고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은 새빵도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얼어붙었습니다. 새방을 내놔도 신암동으로 이사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야간 자율학습을 당분간 중단시키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살인사건이 거의 없던 평범한 주택가가 2달 만에 살인동네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같은 좌담회에서 그 주민은 신암동 주민들도 부끄럽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방범초소 하나가 문이 잠겨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 측은 방범초소는 상시 근무지가 아니라 비상근무나 범죄신고 접수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의 시선에서 잠긴 방범초소는 경찰 부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경찰 인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밤마다 동네를 돌았습니다. 국가 치안의 빈자리를 주민이 자력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당구장에 있었습니다. 신암동의 한 당구장, 형광등 아래서 이승수는 여전히 큐를 잡고 있었습니다. 159명의 경찰 중 아무도 그 당구장 문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2월 25일 화요일 통합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이틀째였습니다. 159명의 형사가 신암동 골목을 누볐지만 잡히는 것은 단서가 아니라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때 수사본부에 한 장의 몽타주가 돌고 있었습니다. 출처는 2월 21일 새벽 교회 앞에서 63살 김모 씨가 피살된 현장 인근의 목격자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서던 주민이 어둠 속에서 한 청년의 윤곽을 보았습니다. 20대 초반, 마른 체형,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얼굴의 세부는 흐릿했고 인상착의는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경찰은 그 몽타주를 수십 장 복사해 신암동 일대 파출소, 슈퍼마켓, 당구장, 만화방 벽에 붙였습니다. 당구장 벽에도 붙었습니다. 이승수가 매일 밤 큐를 잡던 바로 그 당구장에도. 수사관들은 몽타주를 들고 골목마다 탐문을 돌았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이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을 내다보지 않는 동네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25일 수사관이 신암동의 한 당구장의 문을 열었을 때 종업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종업원은 몽타주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최근 이 당구장을 드나드는 한 청년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제보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을 특정하는 이름이나 주소가 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수상하다는 느낌 한마디. 하지만 159명이 사흘 밤을 돌아다니며 얻지 못한 것을 당구장 종업원의 직감이 잡아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확보한 최초의 유의미한 단서는 과학수사도 프로파일링도 아닌 한 시민의 제보였습니다. 수사본부는 즉시 그 당구장을 중심으로 출입자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의 진술과 몽타주를 대조하고 주변 인물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승수, 21세, 무직, 동구 신기동 거주. 전과 조회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전과 3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지난해 11월 집을 나온 뒤 신암동 일대의 심야 만화방과 당구장을 전전하며 지내온 청년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포악하며 걸핏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난폭성이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승수를 이틀간 추적했습니다. 25일부터 27일 새벽까지 48시간. 그 사이 이승수는 여전히 신암동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159명이 순찰하는 그 반경 안에 4명을 죽인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승수는 숨지 않았습니다.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만화방에서 만화를 읽고 골목을 걸어 다녔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 오전 수사관들이 동구 신기동의 한 주택 앞에 섰습니다. 이승수의 친구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이승수가 안에 있었습니다. 도주의 흔적도 저항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연행하자 이승수는 순순히 따라 나왔습니다. 관할 경찰서 조사실에서 이승수는 자술서를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자백 내용은 4건의 살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2월 10일 율하동 가정주부 살해, 2월 20일 밤 미용사 살해, 같은 밤 여고생 살해, 2월 21일 새벽 할머니 살해. 이승수는 범행 동기를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해 범행했고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살해한 뒤부터
이젠 나도 모르겠다는 심정이었다. 첫 번째 살인 이후의 3건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율하동에서 주부를 죽이고 7만 원을 훔친 뒤 이승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꺼졌습니다. 그 뒤로 미용사를 죽인 이유는 몸을 더듬어서 기분이 나빴다였고, 여고생을 죽인 이유는 영업이 끝났다고 퉁명스럽게 말해서였으며, 할머니를 죽인 이유는 가방을 빼앗으려는데 반항해서였습니다. 경찰은 이승수의 소지품과 은신처를 수색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은 이렇습니다. 등산용 칼 2자루, 가죽 장갑 2켤레, 피가 묻은 가죽 점퍼 1벌,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과 일치하는 운동화 1켤레, 그리고 미용사 김모 씨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힌 메모지 1장이었습니다. 159명의 경찰이 나흘 밤을 순찰한 끝에 잡지 못한 범인을 방구장 종업원의 직감과 한 건의 제보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의 입에서 나온 살인의 이유는 어떤 수사관도 예측하지 못했을 만큼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본부는 이승수를 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지만 여고생 살해에 사용했다는 등산용 칼과 장갑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사건에서는 범인이 버렸다고 진술한 손가방의 위치만 확인했을 뿐 흉기와 장갑의 혈흔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율하동 주부 살해 사건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승수는 범행 당시 사용한 칼을 방촌동의 한 시장 맞은편 도로 하수구에 버렸다고 자백했으나 경찰은 그 칼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가죽 장갑 1켤레 중 1장만 수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승수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가지와 칼, 장갑 등의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백을 뒷받침할 물증은 빈약했습니다. 칼에 피가 묻어있지 않았고 장갑은 짝이 맞지 않았으며 결정적 흉기 하나는 하수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승수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체포 닷새 만에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현장 검증. 경찰은 이승수를 4곳의 살인 현장에 차례로 데려가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현장 검증은 의문을 풀기보다 오히려 의문을 늘렸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율하동 가정주부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이승수는 범행 후 피 묻은 칼을 시장 맞은편 도로의 하수구에 버렸다고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승수를 그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승수는 흉기를 버린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이 근처인 것 같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그 일대를 수색했지만 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승수의 진술에는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피 묻은 옷을 입은 채로 이 장소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흉기를 버린 시각은 낮 12시경. 사람 왕래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피 묻은 청년이 번화한 도로변 하수구에 칼을 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현장은 교회 앞 63살 김모 씨 피살 장소였습니다. 여기서는 경찰 조사 결과와 이승수의 현장 검증 진술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등과 가슴을 흉기에 찔려 숨졌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승수는 현장에서 등 부분만 찔렀으며 가슴은 찌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의 순서도 달랐습니다. 경찰 발표는 가방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었으나 이승수는 먼저 흉기로 찌른 뒤 가방을 빼앗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가방이 먼저인지 칼이 먼저인지 사소해 보이는 차이였지만 강도 살인과 살인 후 절도는 법적으로 다른 범죄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용의자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어 현장 검증에서 당초 조사 결과와 다소 상이한 점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다르다. 그것이 공식 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범인의 진술과 경찰의 발표가 어긋나는 상황은 자백에만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수는 자백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 앞에서도 나중에 법정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했다. 그 말의 무게와 증거의 무게가 같은지는 이후 재판의 몫이 되었습니다.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승수의 4건 외에도 동구에는 아직 미해결 사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합수사본부는 이승수 체포를 기점으로 나머지 사건들도 빠르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3월 1일 시남 3동에서 45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전국 수배 중이던 31세 남성이 인천에서 검거되었습니다. 3월 3일에는 시남 4동 다방 여주인 피살 사건의 용의자인 29세 남성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해 왔습니다. 시남 4동 6교활의 살인사건은 이미 범인이 검거된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8건의 살인사건 중 7건이 해결되었습니다. 범인은 이승수를 포함해 모두 5명. 반경 2km 안에서 2달 동안 5명의 살인범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8건의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 아니라 각각 다른 범인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경찰이 초기에 동일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승수 1인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유일하게 미해결로 남은 것은 2월 5일 새벽 입석동에서 발생한 모자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26살 어머니와 3살 아들이 함께 흉기에 찔려 숨진 이 사건은 유력한 용의자가 파악되었으나 당사자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고 물증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8건 중 유일한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1997년 8월 20일 수요일 대구지방법원 법정.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승수 21세 무직 대구시 동구 신기동. 죄명은 살인 및 강도살인. 6개월에 걸친 재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별다른 동기 없이 기분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망설임 없이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과 10여일 사이에 4명을 연쇄살해하고도 동료들에게 이를 공공연히 자랑했다. 동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재판 과정에서 처음 공식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이승수는 사람을 죽인 뒤 당구장에서 큐를 잡고 만화방에서 만화를 읽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동료들이 무엇을 했는지,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결국 이승수를 잡은 것은 동료의 양심이 아니라 당구장 종업원의 직감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이어졌습니다. 뉘우친 흔적이 없고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킴이 마땅하다. 선고형은 사형이었습니다. 법정 최고형. 4명 살해, 1명 중상. 여기서 중상을 입은 1명은 율하동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칼에 찔린 4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목을 한 차례 찔렀으나 살아남았습니다. 같은 재판에서 이승수와 강도 범행을 모의한 20세 공범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교통사고 수리비를 마련하자며 이승수와 강도 범행을 모의한 혐의로 특수강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살인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남긴 핵심 문장은 하나였습니다. 별다른 동기 없이 기분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이것이 4명의 목숨과 한 동네의 일상을 앗아간 전부였습니다. 기분이 나빴다. 이승수가 경찰에서, 겸찰에서, 법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한 말. 그 말 앞에서 어떤 수사도, 어떤 판결도, 어떤 문장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 이후 이승수의 사건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승수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또 하나의 빈칸이 있습니다. 1997년 2월 5일 새벽, 입석동. 26살 주부와 3살짜리 아들이 자기 집 안방에서 흉기에 마구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와 3살 아이가 함께 죽었습니다. 동네 숲에서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파악했지만 당사자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고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8건 중 유일하게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45일 동안 대구 동구에서 벌어진 일을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살인사건 8건, 사망자 9명, 범인 5명, 그중 이승수가 4건, 나머지 4명이 각 1건씩, 미해결 1건. 경찰 조사에서, 재판에서 그의 말 속에 후회나 죄의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뉘우친 흔적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승수는 살인을 저지른 뒤 동료들에게 이를 공공연히 자랑했습니다. 당구장에서 만화방에서 누군가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승수를 잡은 것은 동료의 양심이 아니라 당구장 종업원의 직감이었습니다. 몽타주를 보고 이 사람 행동이 수상하다고 말한 그 한마디. 159명의 경찰관이 나흘 밤을 순찰하며 얻지 못한 것을 당구대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의 눈이 잡아냈습니다. 입석동의 3살 아이와 유라동의 4살 아이. 두 아이는 이 사건의 양 끝에 서 있습니다. 입석동의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죽었습니다. 유라동의 아이는 어머니를 잃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입석동 사건의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유라동 사건의 범인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승수에게 사형이 선고된 1997년 8월, 그해 12월 30일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승수는 사형수로서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형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21세 청년은 교도소 안에서 나이를 먹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승수의 사형은 선고된 채로 멈춰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